통증혁명 존선호 박사의 새로운 진단과 처방. 존선호 박사. 마음과 심장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과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은 크게 5가지다. 첫째, 고혈압. 둘째, 관상동맥질환. 셋째, 동맥경화. 넷째, 심계항전증. 다섯째, 승모판 탈출증. D형적인 심장판막 때문에 박동 때마다 일부 혈액이 심방으로 역류하는 현상이다. 고혈압은 각종 심장병과 뇌졸중의 원인으로 매우 흔하면서 무서운 질환이다. 고혈압과 정서의 상관관계는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실험실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록펠러 대학의 심리학자 닐 밀러 박사는 실험실 동물이 혈압을 낮추고 기타 신체 증상을 조절하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고 증명했는데, 이런 뇌가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버드 의대의 심장 전문의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명상을 통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학 저널 1990년 4월 호에 뉴욕 병원과 코넬 의과대학의 합동 연구에 슈날 박사는 직장에서의 심리적인 압박과 고혈압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심장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는 고혈압이 지속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로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고혈압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평가절하해 왔지만, 슈날 박사는 이들 의사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TMS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때 고혈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 정서 요인의 TMS나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몇 주일 전에 한 환자는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나자 고혈압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분명히 TMS의 등가물로서 고혈압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TMS 환자가 이를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관상동맥질환은 A형 성격이라고 불리는 좀 꼼꼼한 성격이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 1974년 마이어 프리드먼과 레이 로젠만 박사는 저서 A형 성격과 심장병에서 A형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했다. A형 성격은 성취욕이 강하고 공격적이며 경쟁을 좋아하고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자신을 몰아세우고 주위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매우 적대적이다. TMS 환자들 역시 매우 강박적이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A형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TMS 환자들은 타인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이 A형 성격과 가장 다른 점이다. 오히려 매우 착하고 남을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성취욕이 강하지만은 A형 성격만큼 목표 달성만 내세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A형 성격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보려는 연구가 많았다. 여러 특징들 중에서 적대감이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분명한 성격 특징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면 이 사실에 당황스러워할 것이다. 또한 이는 TMS 발생에 있어서
억압된 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 생각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제 나는 분노 때문에 TMS와 관상동맥질환이 잘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와 모순되는 TMS 환자 중에서 관상동맥질환을 앓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수많은 감정 요소 중에서 분노 혹은 적대감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는 승객이 있다고 치자. 그는 상사에 대한 불쾌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행동 연구는 단일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문제가 있다. 즉 복잡한 인간 행동을 단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조사자는 통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다 보니 측정 가능한 요인을 통해서 실험해야 하고 자신이 측정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이는 A형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던 점이다. 또한 이런 식의 연구 결과는 평소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성격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폭탄 선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는 화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기 쉽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A형 성격에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TMS 환자에게는 통계적으로 그들이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말한다. 스스로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면 나는 그들의 행동을 설명해줄 정신과 의사를 기꺼이 소개해준다. A형 성격에 관한 연구가 의학계에 기여한 것은 마음이 몸과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일이다. 동맥경화는 동맥경화반이라는 물질이 혈관 속에 쌓여 관상동맥을 좁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동맥을 막히게 하는 질환이다. 프리드먼과 로젠만 박사의 연구로 동맥경화의 정서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유전, 혈압, 식생활, 체중, 운동 등도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학 잡지 랜시 1990년 7월호에 실린 캘리포니아 대학의 딘 워니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몇 년간에 걸쳐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 동맥경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단과 함께 명상, 이완, 호흡,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등 정기적으로 병행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은 생활습관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랬더니 이들 그룹은 1년여에 걸쳐서 협심증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은 환자들은 협심증이 증가했다. 이는 식생활, 운동 혹은 기타 순전히 신체적인 요인뿐 아니라 정신사회적 요소가 동맥경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환자의 정서 상태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정신치료를 받는다면 동맥경화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계항전증이라는 박성수가 1분당 130에서 200 정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와, 130, 100까지가 거의 100 이상 되면 좀 위험하겠죠. 빈맥, 심빈박이라고도 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발작성 빈맥으로 이 역시 정서 요인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주치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를 찾는 것 또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심장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심계항전증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증상을 자주 경험했다. 이는 분명히
정서 요인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심장에 이상이 없는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심장박동의 불규칙 역시 자율신경계의 조절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승모판 탈출증은 승모판이라는 심장 판막이 약해져 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종종 청진기를 잡음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무서운 병 같지만 실은 매우 흔하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나 역시 이런 증세가 오랫동안 있었으나 신체 활동에서 제한을 받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승모판 탈출증 역시 시민성이라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의학과 재활의학 1989년 7월호를 보면 섬유근육통 환자의 75%가 승모판 탈출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나는 섬유근육통이 TMS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TMS와 승모판 탈출증은 둘 다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작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TMS는 정서 요소가 원인이므로 승모판 탈출증 역시 감정에 의한 것임을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나 역시 TMS, 소화기 장애, 편두통,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질환, 승모판 탈출증 등을 몸소 겪었고 많은 환자들이 이들 질환을 함께 앓는 것을 보면 그 뿌리에는 모두 부정적인 억압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쉬운 것은 감정이 신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대부분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질환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좁혀버렸다는 점이다. TMS와 승모판 탈출증은 분명 이런 질환들에 속한다. 이상의 5가지 신기의 질환들이 정서 요인으로 살펴봤다. 그 중에서 고혈압, 심계항전증, 승모판 탈출증은 자율신경계의 작용 때문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자율신경계의 문제다. 마음과 면역계. 생명체의 복잡한 구조는 생각만 해도 놀라울 정도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면역계는 복잡성과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것은 온갖 종류의 외부 침입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계는 침입자를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고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신체의 세포들을 동원한다. 그리고 신체 외부의 수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중화시키고 정교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역계의 정교한 기능 역시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면역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이더 박사는 파블로프와 비슷한 실험을 했다. 쥐들에게 사카린을 싫어하도록 조건화시키는 실험이었다. 사카린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쥐들 몸에 주사한 것이다. 당연히 쥐들은 사카린을 탄 물을 마실 때마다 구역질을 했다. 에이더 박사는 나중까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화학물질은 쥐의 면역기를 교란시키는 물질이었다. 놀라운 것은 화학물질을 투여하지 않아도 쥐들은 사카린을 탄 물만 먹으면 면역기가 교란되었다는 사실이다. 파블로프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다. 이제 쥐들은 사카린을 탄 물과 구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사이의 연관을 학습한 것이다. 이는 뇌의 현상이 면역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TMS 환자 역시 아주 별난 상황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가 허리에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이제 그런 자세만 취해도 허리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뇌는 신체 어느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이더 박사가 실험한 쥐의 경우는 면역계였고 TMS 환자의 경우는 자율신경계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에이더 박사와 동료들이 발견한 것은 실험 도중에 쥐들의 자기 면역 질환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홍관성 낭창, 병적인 자기 항체와 면역 복합체에 의하여 조직과 세포가 손상을 받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자기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을 다발성 경화증이라 한다. 자기 면역 질환들은 신체가 자기 조직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질환이다. 이는 면역계가 교란되어 있을 때는 신체가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어 이들 질환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쥐들에게 사카린을 탄 물을 주었을 때 쥐들의 면역계가 교란되고 해로운 물질의 생산이 중단되어 자기 면역 질환의 증상이 완화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자기 면역 질환은 인류에게 가장 골칫거리 질병이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뇌의 기능이 질병 치료에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정서활동이 질병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노먼 커즌스는 영향을 줘서 질병의 해부에서 자신이 어떻게 류마티스 염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이 질병이 마음에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웃음치료와 비타민C를 통해서 병을 이겨냈다. TMS 치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감정 요인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MS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이 환자의 주의를 신체로 돌리게 했고 그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 영역에 주의를 집중하자 질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고 사라진 것이다. 쥐 실험을 통해서 에이더 박사가 보여준 것 외에도 면역계가 마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례는 많다. 특히 실험실의 과학자들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다. 사이언스지에 1982년 4월호에 특기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비신타이너, 볼피첼리, 셀리그먼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에서 그들은 똑같은 암에 걸린 쥐들을 두 부리로 나누어 방에 가두어 놓고 전기 자극을 실험을 했다. 한 부리는 전기 자극을 받으면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고 다른 한 부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정도의 전기 자극을 받았으며 유일한 차이는 전기 자극을 받은 후에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었다. 실험 결과 탈출이 불가능했던 쥐들은 탈출이 가능했던 쥐들에 비해서 암에 대한 저항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죽을 확률도 2배나 높았다. 탈출이 가능했던 쥐들은 63%, 전기 자극을 받지 않은 쥐들은 54%가 암을 이겨낸 데 반해 탈출이 불가능했던 쥐들은 오직 27%만이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마음과 암. 감정과 암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자. 아직 조류의학계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암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관찰이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케네스 펠레티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았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그들 모두 외향적인 성격에 공동체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타인을 위한 마음이 뛰어났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종교활동, 명상이나 기도 등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들 경우 분명히 사회적인 정서적인 요인의 이 암의 기적적인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펠레티어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치료자로서의 마음, 살해자로서의 마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다. 관심이 있다면 권한다. 이 책들을 보라. 독특한 암치료법은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환자 자신의 심리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방법이다. 사랑, 의술, 기적. 시걸 박사는 외과 수술리로 시작했지만 아무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만의 치료법을 전개했다. 시걸 박사의 책이 생리학이나 심리학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암을 일으키고 치료할 수 있는지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이 거대한 이론 모델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지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작업이 기존 의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음이 건강과 질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그 개념과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밝혀나가야 한다. 마음과 질병 사이에 놓인 이 오묘한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험의학의 최고 인재들과 현재 유전자 연구와 암의 화학요법에 쏟고 있는 만큼의 의학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연구 없이 두루뭉술한 사랑의 힘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은 기존 의학계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의를 차치한다면 시걸, 사이먼턴, 펠레티어, 로커는 모두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위대한 선구자들이며 그들의 연구 성과는 미래 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음의 힘, 마음의 작용이 신체의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의료계가 이를 진료에 응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비뇨생식기의 감염 등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서 심리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염 인자를 제거하는 것은 면역기 활동이다. 스트레스는 면역기 활동을 떨어뜨려서 쉽게 감염되게 하지만 기분 전환 등을 통해서 면역기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워싱턴 포스트 건강저널 1985년 1월호에 마음의 힘이라는 제목의 표지기사가 실렸다. 기사를 썼던 스카이어 어즈는 아칸소 의학대 면역학자들과 정신의사들이 행한 한 여성에 대한 면역기 실험을 소개했다. 그 여성은 명상을 열심히 하여 자신의 신체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수두균을 팔에 조사했더니 예전에 이 균에 노출되기 있던 그녀는 보통 나타나는 양성 반응을 보여 팔에 지름 약 4cm가량 혹이 생겼다. 4cm. 그러나 며칠 지나자 사라졌다. 면역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가 감염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 이런 점을 2번 반복하여 똑같은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녀에게 백혈구의 반응을 멈추라는 주문을 했다. 몸의 반응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그녀가 매일매일 명상을 통해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랬더니 약 3주에 걸쳐서 그의 혹이 점점 작아졌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회복하라고 주문했고 이번에는 3회에 걸쳐서 수두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다시 예전의 혹이 생겼다. 이 실험은 마음이 신체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험에 참여한 의사들은
실험 결과에 매우 놀라워하며 9개월 후에 또 같은 실험을 반복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기존 의학은 이 실험에서 아무런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신체, 특히 면역기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례였다. TMS 치료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TMS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마음에 대한